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새로 치러졌습니다. 예.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어요. 예, 사실 기자들이 이 전망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에 답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뷰리핑에서 누가 당선될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조심스럽게 한병도 의원 얘기한 게 지난번에 얘기한 게 기억이 그러니까 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가 맞추기 힘들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상이 좀 대충 들어맞았어요. 예, 사실 물밑에서 누구한테 전화 제일 많이 오냐고 물어보면 한병도 의원 쪽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다는 의원들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기자들끼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게 또 틀릴 것 같아. 지금 한두 번 틀린 게 아니어서. 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많지 아무래도 이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병도 의원 3선이고요. 전북 익산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선출됐고요. 결선 투표까지 사실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혜련 의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백혜련 의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그 권리당원 투표 20%가 합산이 돼서 그래서 변수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얘기를 드렸었는데 권리당원 투표하고 의원 투표를 합산해서 집계를 했거든요. 결과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언젠가부터는 이제 이거 공개를 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예, 예전에 저 한 10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 결과 관련돼서 한번 한겨레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내에서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안도 굉장히 수준을 높이고요. 뭐 어떤 때는 입수를 한 기자한테 간곡하게 부탁도 합니다. 이거가 나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 보도를 안 하는 적도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좀 지나면 대충 알긴 알게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최소한 순위까지는 다 알게 되더라고요. 예, 순위는 알고요. 그리고 각 의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를 찍었다. 심지어는 자기가 어떤 의원을 찍을 때 본인이 찍은 인증샷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네. 특히나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5월에 이 원내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병도에게 그렇죠. 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그만큼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 딱 찍었으니까 나는 다음에 예를 들면 예결위로 간다, 국토위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고 싶은 상임위 그거 중요하죠. 의원들한테는. 네네.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인간관계가 넓고 또 원만하고 그런 것들도 원내대표 선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어제 아마 그 한병도 의원의 그 연설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달변은 아니거든요. 이 연설을 잘하거나 그런 분은 아닌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물밑에서 강해요. 물밑에서 강하고 정무수석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당에서 전략위원장을 하고 요직 중에 요직.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임을 해서 아마 의원들한테는 뭐랄까요,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 그리고 당 내부의 관계 지금 혼란을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딱 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병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런 판단을 했겠죠. 예, 아마 5개월짜리 4개월짜리로는 좀 중량감이 너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번 선거 과정에서 OX 하면서 이렇게 토론 과정에서 OX를 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때 연임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후보 4명 중에 O 이렇게 든 사람이 한병도 의원이 유일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준비를 많이 했고 이번에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위기나 아니면 이 상황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자락을 이미 깐 겁니다. 그런데 당선이 된 것을 보면 그만큼 오히려 더 이전 원내대표 1년짜리 원내대표보다 더 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4개월이긴 하지만 이 사이에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건 이제 처리해야 되죠. 이해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이것도 이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있지. 뭐 그 통일교 특검 있지. 지금 산적한 것들이 뭐 굉장히 많잖아요. 4개월에 1년 이상 분이 더 많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잘 해내면 연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예, 뭐 당장 내일 오늘 확정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 보안 수사권 관련 문제 이런 문제는 당 내에서나 당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조율하고 합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입니다, 사실. 네, 과제가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에요. 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있었죠?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투표 50%로 합산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당권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권파라고 하죠. 정청래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권파 이성윤 문정복 의원하고 비당권파라고 하는데요. 친명계라고 또 이렇게 언론에서 분류를 합니다. 강득구 의원 이렇게 2명, 1명 2대1 구도로 선출됐다 이렇게 결론은 나왔습니다. 예, 저기 댓글에서 예상이 적중하시니 보는 재미 있습니다라고 하네요. 하영 기자 예상이 적중했다는 얘기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최고위원회 이게 친청계가 이제 뭐 이제 숫자로 따져서 이제 이성윤 의원하고 이렇게 2명이고 뭐 친청계가 아닌 쪽이 1명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이 얼마나 적확한가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언론 모든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고요. 그 계산식을 다르게 하는 말하자면 여의도 쪽에서 계산식을 다르게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숫자로 봤을 땐 2대 1인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을 보면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 일단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이것이 의미가 있다. 첫 번째로.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누가 득표를 제일 많이 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기자들이 들어가면 처음에 발언권을 당연히 가져가는 게 당 대표고요. 그다음이 이제 원내대표, 그다음이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순서대로 발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들이 선출을 할 때 누구한테 표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비당권파 광득구 의원이 1위로 선출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균형감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게 여의도의 시각이긴 이게 합니다. 이제 1인 2표제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1인 1표제였다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친청계 멤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정청래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견제 또는 약간의 조금 이제 그 완전히 지지하지 않는 그 세력들도 당 안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정치공학을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지도체제는 당 내부에서는 다음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지도체제를 예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한 번 더 연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등장할 것인지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또 강득구 의원이 중요한 게 사실 강득구 의원이 가장 친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게 김민석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다라고 거의 예견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 본인만 얘기 안 하고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강득구 의원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것은 꼭 정청래 체제가 우위로 간 것이냐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특히나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그 전에 그만둬야 하는데 그 대행을 한병도 의원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글쎄요. 단순히 지금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명 친청 구도가 꼭 맞는 것인가 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청래 계라고 해야 되나요? 정청래 계라고 하거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은 얘기는 주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과거와 달리 지금 친명계와 친청계라는 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서로 대립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친청계하고 친명계하고 어떻게 대립을 하냐. 정청래 의원이 정청래 대표가 친명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꼭 수사라고 보여지기는 좀 힘들고 아직까지 정권 초반이고 맞습니다. 해서는 사실은 이쪽이 사실 언론에서 우리가 대립 짓고 구분 짓고 그렇게 좋아하죠. 기사를 쓰기 때 차원에서 그런 거지 실제로 뭐 그렇게 대립되고 있거나 생각이 아주 다르거나 물론 이제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이 다르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의 뭐 친박 친이 뭐 맞습니다. 그런 대립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상황 같아요. 그 당내 상황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각 그 상징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 그러니까 뭐 밀어내는 힘하고 구심력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어떤 때는 정청래 대표 쪽에 섰다가 어떤 때는 정확하게 청와대 편을 든다는 표현보다 어쨌거나 정청래 대표와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소식으로 가보죠. 이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공동 추진하자. 네. 그래서 이번 주 만난다고 하네요. 네. 시작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어제 페이스북에요. 민주당의 돈공천이라는 혐의 앞에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통일교 특검도 얘기합니다. 그 통일교 특검도 시간만 끌며 뭉개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전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연말부터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리 물밑에서 오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뒤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제안을 한 거네요. 장동혁 시작은 대표가 이준석 제안한 대표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은 주황색 넥타이 매면서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7일에 기자회견 하면서 말하자면 반쪽짜리 사과라고는 불리지만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메고 나온 넥타이가 주황색이었어요. 이 주황색이 사실은 개혁신당,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있는 그렇죠. 당, 그때 이제 많이 주목이 됐죠. 예,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만 오갔지 사실 뭐 그렇다 이렇다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한번 모이자,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사실 장동혁 대표도 보통 당대표 메시지가 이렇게 바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준비했다는 듯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뭐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네요. 어차피 물론 이제 조국혁신당은 여기 동참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는다고 한들 그 의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어차피 특검을 통과시킬 만한 자생력은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론 조성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용이 아닌가란 그런 의심은 드네요. 사실 여의도에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이제 5달 앞으로 왔거든요. 보통의 지방선거면 지금 온갖 다 모든 여론이 지방선거 이야기로 지금 가야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이준석 의원도 사실은 뭐 당에서 후보나 재료 낼 것이냐라고 이렇게 당 안팎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연대가 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특검을 논의하자가 아니라 선거연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댓글에 아무나 만난다고 협치인가요? 라는 게 있네요. 근데 이게 개혁신당 관련해서요. 개혁신당에 대해서 원래 지난번 선거 때 2030이 많이 좀 지지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게 계속 그 지지가 유지되고 있나요? 예, 여전합니다.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에 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지가 날아갈 일도 없고 더 생길 일도 없는데요. 실제로 특히 서울대가 있는 관악이라든지 그 동네 신림동이라든지 뭐 주요 대학이 위치한 곳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30%에서 40%대까지 나온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지지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것이 명문대일수록 더 높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웃긴 게 이 장동혁 대표의 주요 지지층은 윤어게인 극우 세력이었고, 거기도 젊은 층 있잖아요. 네, 거기도 젊고 이준석 대표의 그 주요 지지층은 펜코 커뮤니티의 지지층이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조금 다르죠. 서로를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묘한 게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 극우 세력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장동혁 대표님 아내분 제발 저 옷장에서 주황색 넥타이 좀 다 갖다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거기는 이제 윤어게인 청년들이 어떻게 이준석과 연대할 수 있냐. 이준석은 저기
그 억지로 출마해서 김문수의 표를 다 뺏어가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든 사람인데 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계엄을 반대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은 어떻게 윤석열의 계엄은 용납하지 않는 축이거든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했던 게 자강론이 나왔던 이야기가 개혁신당은 어떻게 저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저 당은 망해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 둘이 연대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이 양 당의 대표들은 자기 지지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그만큼 장동영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받고 있는 압박이 크다. 이래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준석과 빨리 연대라는 식으로. 그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어쩌면 자기 지지층도 잃고 또 지선 패배로 당권까지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연대를 하게 되면 보통 1+1 이꼬르 2+ 알파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양쪽 다 자신의 지지층 내에서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극우 지지층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유혁신당이라고 그 황교안 씨가 만든 당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자는 왜냐면 자유대학이 그쪽이거든요. 근데 또 자유대학이 굉장히 거기선 중요한 존재라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지선 앞두고 억지로 연대하려고 하다가 아예 뭐 분열이 나버리는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자유대학이 그 회원수가 안 는다고 그러던데. 자유대학은 회원수가 늘고 안 늘고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몇의 활동가 중심으로 행동을 하면서. 근데 압도적으로 지금 팔로워 속도가 많이 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이제 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정치를 발 담그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유대학의 영향력은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주요하고요. 그 백지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도 있고요. 이 두 명의 인스타그램 화력은 지금 뭐 민주당 전체를 합쳐도 못 비빕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자유대학도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어서 아마도 장동영 대표가 개혁신당과 연대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여기서 분열을 주도할 것이다. 자유대학은 이준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예, 완전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에 잘 등장하지 않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들어가는. 사실 2030을 잘 언론이 잘 모르기도 하고 잘 안 들어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사실 장동영 대표 계획 안에는 이준석이라는 넘지 못할 산이 있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갔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물밑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혀주느냐에 따라서 장동혁도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장동혁 주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처음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만큼 한 전 대표에 대한 사감이 굉장히 높고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 했는데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이런 교감을 이루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한 전 대표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준석 산을 넘기도 쉽지 않은 것 같고 한동훈 산을 넘기는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려면 자신의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 기존 자신의 터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는 실제로 이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나눈 것으로 기억하는데 1+2를 2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산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공식들을 갖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장동영 대표 과연 정말 그 아량이 그렇게 큰가? 왜냐면 얼마 전에도 장동영 대표는 내 스텝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그런 얘기까지 한동훈 전 대표도 정말 진짜 속이 좁구나 싶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같은 당에서 하는 당의 그 보직을 맡고 정책위원장하고 이런 분, 사무총장 이런 분들한테 무슨 스텝이라고 하진 않죠. 그런 말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이게 사실은 윤석열이 쓰는 부하라는 말하고 사실은 비슷한 거. 영어로 바꿨죠. 알겠습니다.